뉴욕 한인 봉사센터 시니어센터가 설을 맞아 어르신들께 떡국과 명절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JHS 189가 설을 맞아 다민족 문화 공연을 펼치며 희망찬 새해를 기원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뉴욕시 코로나19 사망자가 401명으로 집계돼 공중보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 법무부의 미온적 수사로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문제될 게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욕 주민들은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코비드-19에도 빠른 조치가 중요합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 빠르게 검사와 치료를 받으세요. 치료는 빠를수록 좋으며 중증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빠르게 조치하세요. 65세 이상과 기저질환자는 더 서두르세요. 검사 및 치료는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212-268-4319로 전화하십시오. 기억하세요. 코비드-19 백신은 바이러스로 인한 중증 질환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 nih.gov/백신파인더를 방문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시니어센터가 설을 맞이해서 어르신들께 떡국과 명절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하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22일 설을 맞아 KCS 플러싱 시니어센터가 350여 명의 어르신들께 떡국과 잡채 등 푸짐한 명절 점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점심 식사에 앞서 고진 및 현대무용, 한국무용, 경기민요와 장구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김명미 KCS 회장은 올해는 다수의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공로상도 받고 KCS 공연팀이 초청받는 영광을 새해 초부터 누리고 있어 뿌듯하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올해 50주년을 맞는 KCS가 쉬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봉사단체가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사실 50년 전에 우리 한인 사회를 돌아보면 저희 KCS를 봐도 저희 존재감이 없었어요. 사무실도 없었고 많은 직원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저희는 KCS 230여 명의 직원과 7개의 로케이션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KCS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커뮤니티를 섬기는 자세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날 어르신들께 새해 인사와 떡국 대접 봉사를 위해 김희환 뉴욕 총영사가 참석했습니다. 김희환 총영사는 350여 명의 어르신들께 점심 식사를 전달하고 건강한 새해를 기원했습니다. 경로 사상이 이렇게 살아있고 우리 KC에서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게 너무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임이 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공연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네, 무조건 건강하시고 하여튼 저희 정상생활에서도 우리 어른들께서 건강하시도록 하여튼 마음과 몸을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노스웰 병원 직원들도 자원봉사자로 참석해 푸짐하고 북적거리는 명절 분위기를 선사했습니다. 한편 KCS는 올해 뉴저지에 사무실을 열고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HS 189가 설을 맞아 다민족 문화 공연을 펼치며 희망찬 새해를 기원했습니다. JHS 189에서 학부모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는 최윤희 뉴욕 한인학부모협회장의 주도로 JHS 189 교직원과 학생들은 오늘 설을 맞이해서 멀티컬처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학생들의 노래와 춤, KCS 시니어센터의 부채춤, 진도 북춤 등의 공연들이 펼쳐졌습니다. 또
또 오늘 행사를 위해 학부모협회는 김밥 130주를 준비했고 KCS 공공보건부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마스크와 다양한 건강 정보가 담긴 전단지도 제공했습니다. 특히 KCS 서해반 회원들은 학생들에게 키체인에 한글로 이름을 써주는 행사도 펼쳐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요새는 중국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우리가 중국 사람 많아진다 그래서 한국 명절 최대 명절을 축하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게 됐고 또 오늘 또 그것뿐이 아니고 우리가 11년 전서부터 루나 뉴이얼이라는 음력설 안에 모든 칼처도 같이 서러브레이션해서 이 사람들이 루나 말만 들어도 신이 나는 우리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랑킴 뉴욕주 하원 의원도 참석해 그 어느 때보다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함께 축하하는 것이 중요한 때에 JHS 189의 설 행사가 열려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뉴욕주 전체가 설을 공립휴일로 지정하도록 조만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유태인 할리데이들은 학교 없고 일 안 나가는 하나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날 할 때마다 우리 학생들하고 식구들이 이 날은 무슨 날이냐, 유태인 주시 할리데이하고 그 백그라운드 문화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동양인하고 우리 한인 문화들도 그렇게 미국에서 발전돼야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안 보이고 우리도 같이 미국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JH189는 최윤희 회장의 노력으로 전교생과 11년째 설맞이 기념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뉴욕시 코로나19 사망자가 401명으로 집계돼 공중보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방질병예방센터 CDC는 뉴욕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 2주 동안에만 401명을 기록해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 정점을 찍었다고 발표했습니다. CDC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 2주 기준 사망자 수는 총 300명으로 2023년에 접어들면서 2주 사이에 사망자 수가 34%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PCR 검사 건수는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평균 검사 건수는 12월 29일 기준 최저점인 16,785건을 기록했고 지난 10일에는 하루 18,749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PCR 검사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실제 감염자 파악에 어려움이 생긴다면서 적절한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 법무부의 미온적 수사로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문제될 게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델라웨어 사저에서 또다시 기밀문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전적으로 조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원론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잘못된 곳에 보관된 약간의 문서를 발견, 즉시 국립문서보관소에 보냈다며 조사를 하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답변, 이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은 후회 안 한다. 자신은 변호사가 하라는 대로 따르고 있으며 거기엔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하며 기밀문서의 보안에 대한 한심한 수준의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처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한 것은 이 문제를 수사하는 법무부나 특별검사에게 수사 지침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며 특별검사와 별개로 연방하원 차원에서 의회 조사권을 발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맨하탄 교통 혼잡세 대상에서 뉴저지와 뉴욕시 외곽 지역 운전자들을 제외시키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됩니다. 조시가 타이머 연방하원의원과 마이크 롤러 연방하원의원은 어제 뉴저지와 뉴욕시 외곽 지역 운전자들을 교통 혼잡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며 그때까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연방정부의 지원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맨하탄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이미 교량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혼잡세가 도입될 경우 이중과세를 초래한다는 논란에서 비롯됐습니다. 앞서 MTA는 교통 혼잡세가
교통체증을 완화해주고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시 갓 하이머 의원은 이 정책이 저소득층 운전자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고, 롤러 의원은 이 같은 조치가 터무니없는 세금 강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는 우리 지역사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조치라면서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MTA는 현재 연방정부로부터 연간 약 20억 달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 의원 8명이 서류 미비 청소년 200만 명을 구제하는 이민개혁 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으나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 하원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민주당을 떠나 무소속을 선언한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 의원과 존 코닝 공화당 상원 의원 등 이른바 초당파 상원 의원 8명이 한꺼번에 애리조나와 텍사스주 국경 지대를 방문, 이민개혁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 의원이 추진 중인 타협안은 서류 미비 청소년 200만 명에게 합법적 신분과 영주권 취득은 물론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법안으로 지난 회기 내내 논란이 됐지만 무산된 법안입니다. 8인의 갱으로 불리는 이들 상원 의원은 민주, 공화 각각 4명으로 이민개혁 법안이 성사되지 않으면 국경 안전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양당 지도부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상원에서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얻으려면 민주당 51명 전원 찬성에 공화당에서 9명 이상이 가세해야 하지만 현재 4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 연방하원은 이민개혁 법안에 매우 미온적인 공화당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어 하원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연방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다음 달 초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 정책과 이민 정책을 검증하는 첫 청문회를 엽니다. 제임스 코머 연방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달 6일 계속되는 국경 위기를 촉발한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 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머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급진적 국경 개방 정책이 역사상 최악의 국경 위기를 초래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적인 행동이 인신매매와 펜타닐 등 치명적 범죄를 미국 사회로 유입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모 위원장은 국토안보부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21년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의 운영 현황과 정책, 불법 입국자 통계와 차단 노력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남부 국경지역 순찰을 담당하는 책임자 4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해 이들에게 국경 상황을 묻는 것은 물론 혹시 국토안보부로부터 순찰 등의 임무 수행에 방해를 받았는지를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 측은 결국 국경 안보의 문제는 느슨한 이민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엄격한 난민 정책 등 이민 정책 전반에 대한 보완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화당은 국토안보부가 불법 이민 차단 등 국경 통제에 실패했다며 이미 알렉산드로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 결의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방 대법원 낙태권 제한 관련 판결문 유출 사건이 대법원의 자체 조사에도 불구하고 유출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어제 낙태권 번복 판결문 초안을 누가 어떤 경로로 유출했는지 밝혀내지 못했다며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직원 97명을 126차례 대면 조사했지만 유출자가 누구인지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혀 결국 이 사건이 미궁에 빠지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직원이 초안 내용을 자신들의 배우자에게 언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판결문 초안은 대법원 내 공공장소에 우연히 방치되면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5월 2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1973년 판결을 뒤집기로 결정했다면서 다수 의견서 초안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당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당시 초안이 진보임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결론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6월 24일 연방대법원은 초안과 동일한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사실상 낙태권을 부인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에 따라 미국 사회는 극도로 분열됐고 정치적 성향을 떠나 여성 전체의 반발을 초래해 중간선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뉴욕주지사가 지명한 뉴욕주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 뉴욕주 상원 법사위가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지사가 법사위 거부권의 효력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상원 법사위는 지난 18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뉴욕주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헥터 라살레 후보에 대한 인준 표결을 실시해 찬성 9표, 반대 10표로 부결시켰습니다. 이처럼 뉴욕주지사가 지명한 뉴욕주 대법원장 지명자에 대해 상원 법사위가 거부한 것은 1977년 지명제도 시행 이후 45년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법사위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같은 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서 이들은 라살레 후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주 상원 전체 의견도 아닌 법사위의 거부 의견이 대법원장 지명을 저지할 수 없다며 법사위 결의 효력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호컬 주지사는 현재 관련 규정이 애매모호한 만큼 법원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살레 후보는 뉴욕주 제2항소법원장이며 라틴계로 낙태권 보장 등에 대해 회의적 견해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1일 국내선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중단된 항공대라는 연방항공청 직원의 파일 삭제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방항공청은 계약직 직원이 주 데이터베이스와 백업 데이터베이스 간 동기화 작업 중 실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사이버 공격이나 악의적 의도의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빌리 놀런 연방항공청 청장 대행은 오늘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이 실수로 파일을 삭제함으로써 노탐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켰고 항공기 안전을 위해 운항을 중단시키고 시스템을 재부팅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재부팅이 불가피한 과정이었으며 이를 통해 안전을 확보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으며 앞으로 시스템의 업그레이드와 점검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가 설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60년대 한국 영화계를 휩쓸었으며 유명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와 결혼한 영화배우 윤정희 씨가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79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2020년 대선 때 부정선거 의혹을 집중 보도했던 팍스뉴스의 실소유주 루퍼트 머독이 개표기 제조업체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어제와 오늘 이틀간 원고 측의 데포지션을 받는 등 증언대에 섰습니다. 2020년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한 마크 림즈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을 게재한 법경제학 국제 리뷰 측이 2년간의 검토 끝에 학계의 논문 철회 요구에 최종 거부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경 중견 간부 노조인 SBA의 대표가 어제 노조기금 6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구글 모 회사 알파벳이 오는 전 직원의 6%인 12,000명을 감원하겠다고 직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화 촬영 중 소품 건축 총격 사고로 촬영 감독을 숨지게 한 영화배우 알렉 볼드윈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트위터 인수를 압박하는 소송에서 당시 경영진을 도와서 트위터 매각을 성사시킨 컨설팅 회사가 자문료 200만 달러를 받지 못했다며 트위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상으로 1월 20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